서울의 주소를 갖고 있지만 생활의 체감 거리는 오히려 수도권 외곽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곳. 이곳은 노도광, 그 중에서도 노원역 일대입니다. 1988년 준공된 판상형 아파트 단지, 차량 2대가 교차하기 어려운 골목과 지상 주차장, 층간 소음과 단열이 부족한 복도식 구조까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주거 환경은 불편함 그 자체입니다. 이곳은 스마트폰은커녕 삐삐조차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아파트라는 이름 하나로 똑같은 상품처럼 불리지만 2025년의 신축 아파트와 1980년대의 구축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노도광은 이런 낡은 아파트로 가득한 지역입니다. 노후 비율이 서울 최고 수준이며 30년 이상 된 단지가 한가득이죠. 서울이라는 이름과 재건축의 기대감,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이사왔다가 심각한 환경의 실망에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노도광의 불편함은 단지 주거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교통 역시 큰 부담이죠. 오전 8시 7호선 노원역, 승강장에는 이미 인파가 가득합니다. 여기서 서울 도심이나 강남 업무직으로 이동하려면 평균 5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배차 간격이 짧고 열차는 자주 들어오지만 이미 이 구간부터 좌석은 대부분 만석입니다. 혼잡도가 높은 건 4호선 노원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7호선보다 더 많은 승객이 승강장에 밀집되어 있죠. 4호선과 7호선 모두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혼잡도는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원역에서 출발한 승객들의 주요 행선지를 보면 서울역은 22위, 시청 55위, 광화문 57위, 강남 60위, 여의도는 66위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대표 업무지구들이 모두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노원역이 직주 근접의 입지로는 매우 낮은 선호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지하철만이 아닙니다. 도로교통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날 기준 동부간선도로 주요 구간의 평균 속도는 도봉 지하차도에서 13.8km, 성동구와 동대문구 경계에서 15.9km, 군자교 분기점 역시 15.9km에 불과했습니다. 출근길마다 3곳의 병목 지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셈이죠. 특히 상행 구간 정체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노원구청 인근 구간은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정체가 단 한 번도 풀리지 않는 상습 구간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지하철과 도로 모두 불편한 출퇴근 여건에 낙후된 주거 환경까지 겹치면서 젊은 세대는 노도광 정착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도광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는 50대와 60대입니다. 이제는 9세 미만의 아동보다 80대 고령 인구가 더 많은, 말 그대로 아파트 연식만큼이나 고령화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흐름은 인구 변화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10년간 노원구는 14.5%의 인구가 줄었고 도봉구와 강북구도 각각 14% 내외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같은 기간 동안 겨우 3.3% 감소에 그쳤죠. 공급 측면은 더 심각합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노원구의 신축 입주 물량은 8,668세대에 불과했고 도봉구는 단 2,379세대였습니다. 최근에는 별내, 다산 같은 수도권 신도시가 오히려 강남 출퇴근 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8호선이 연결되고 주거 환경이 쾌적한 신축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2025년 10.15 대책 이후 노도광 역시 강남 3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대출 비율도 축소되면서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노도광은 지금 서울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이중적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도광에 몇 가지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곳 창동역 일대 이야기입니다. 서울시가 동부권 신경제 중심지로 선언하며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개발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창동역 주변을 둘러보면 이제 개발의 윤곽이 분명하게 잡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합 문화공간, 시드큐브 창동, 일자리 지원 복합시설 아우르네, 서울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 서울시립 사진미술관도 완공돼서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었죠. 아직 공사 중인 곳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8,000석 규모의 K-팝 공연장 서울 아레나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창동역 민자역사도 외관은 이미 거의 완성돼 있었습니다. 이곳이 완공되면 기존처럼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거나 지하 보도를 거쳐야 했던 동서간 보행 이동 동선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창동역 서편엔 이마트가 자리 잡고 있는데 동편 주민들에게는 바로 앞에 있어도 멀게 느껴졌던 거리였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일대의 가장 핵심 사업은 노원역 일대의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약 25만 제곱미터 부지에 1000개의 기업과 1만 명의 연구 인력이 일하는 바이오 의료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거기에 더해 창동역에는 GTX-C 노선이 더해지면서 1호선과 4호선을 포함해 트리플 교통허브로 완성될 예정이죠. 이처럼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창동역 주변의 재건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도봉구는 창동역 일대를 복합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완화됐고 최고 60층 건축이 가능해졌죠. 직접 걸어보니 동아 아파트는 창동역과 비교적 가까운 도보 거리 내에 있어서 입지 여건이 괜찮았고
창동주공 19단지에는 재건축 설명이 현수막에 내걸려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체감됐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의 재건축은 대부분 조합 설립 인가도 마치지 않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창동역과 노원역 전체를 통틀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곳은 상계주공 5단지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 단지 역시 상황이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11평대를 30평대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분담금이 발생했고 조합 내부 갈등도 여전히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외관은 사실상 빌라 수준으로 노후화되어 있었고 단지 내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여건만큼은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노원역까지는 도보 5분 거리였고 단지 바로 앞 신호등만 건너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나란히 붙어있어 통학 접근성은 매우 우수했습니다. 실제로 등굣길의 학생들이 단지 주변에 활기를 더하고 있었죠.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창동과 상계 일대의 재건축이 본격적인 반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한 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업의 실질적인 입주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시드큐브 창동은 외관상 완성도가 높아 보였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높은 동은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었고 오피스동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위주로 입주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공간 아우르네와 서울로봇 인공지능과학관 등도 자리를 잡았지만 주로 교육과 전시 성격의 공간에 그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유치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이것은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년간 도봉면허 시험장의 이전 부지는 확정하지 못했고 창동 차량기지만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할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이곳에 입주를 확정하거나 공식화한 핵심 기업은 하나도 없고 유치 계획은 여전히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도광의 진짜 반전이 오기 위해선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대는 계획만 멋진 도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노도광에서 창동역과 노원역 일대를 미래 기대감이 큰 지역으로 본다면 상계동에는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상계뉴타운입니다. 상계뉴타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초입부에 자리한 노원 센트럴 프루지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두 개의 신축 단지입니다. 노원구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지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높은 계단, 좁은 골목길, 언덕 위로 펼쳐진 낡은 주택들이 겹겹이 들어선 모습은 마치 1970년대 서울의 골목을 걷는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실제로 재개발 구역 사이로 걸어보니 경사는 가팔랐고 보행로는 불편했습니다. 불암산에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도 도드라졌는데 오히려 이 지역이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면 마치 신도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 상계 1구역은 현재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치고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며 현재 상계 뉴타운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구역으로 꼽힙니다. 불암산역을 바로 끼고 있는 상계 2구역 역시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둔 상태이며 1구역에는 1388가구, 2구역에는 2200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상계 5구역은 1, 2구역보다는 속도가 늦지만 평지에 위치해 사업성이 높고 구역 내에 불암산역을 품고 있어 가장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 뉴타운 지정이 해제되었던 상계 3구역도 201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14년 재정비 촉진 계획을 통과하며 부활했죠. 이러한 변화는 실제 시장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2010년 분양가가 약 6.1억 원이었던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전용 84 타입은 2025년 현재 11억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축에 대한 갈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상계뉴타운의 미래 가치는 교통망 개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동북선은 왕십리에서 상계까지 약 25분 만에 연결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GTX 신호선이 창동역에 정차하게 되면 상계권역은 4호선과 경전철 그리고 두 정거장 앞에 GTX까지 갖춘 복합 교통망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나 상계뉴타운에도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 분담금 부담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구역도 프리미엄은 2억에서 3억 수준으로 형성돼 있지만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총 1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서울에서 비교적 저렴한 신축이긴 해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 결과 추가 분담금을 우려한 조합원 이탈이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사업은 진척됐지만 프리미엄은 줄어드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니라 사업 지형과 갈등의 핵심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계 2구역입니다. 2011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2015년 현재까지 관리 처분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조합 내 갈등, 과도한 사업비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입니다. 설령 인가를 받더라도 이주와 철거 착공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이 과정에서 한 차례 충돌만 있어도 수년 단위의 지연은 순식간이죠. 재개발은 결국 속도전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가와 이자가 올라가고 시장 상황도 달라지며 이 모든 리스크는 결국 조합원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더구나 현행 규제로 인해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엔 조합원 권리 양도도 불가능합니다. 분담금이 부담돼도 빠져나갈 출구가 막힌 셈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구역이 순항 중이지만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노도광의 희망은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 지원과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노도광의 발전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직접 기업 유치 설명회에 나서고 토지를 원가에 공급하며 취득세 감면 같은 이례적인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도광에 대한 명확한 기대감의 표현입니다. 2025년 현재 노도광은 여전히 과제가 많은 과도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아직 리스크가 크고 긴 호흡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만약 누군가 노도광에 투자할 시점을 묻는다면 저는 새 아파트의 일반 분양이 시작된 이후에도 충분히 접근 기회는 남아있으니 그 시점을 권하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노도광은 결국 변할 것입니다. 서울 외곽이라는 낙인을 벗고 살기 좋은 가치 있는 주거지로 다시 태어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